그래서 장기 불황이 지속될 거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망할 때까지 계속될 거다. 장기 불황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건 망조가 들은 건 맞지만은 그것이 바로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이게 무슨 세상에 이래 못 살겠어 해가지고 단결해서 혁명으로 떨쳐났을 때만 이제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데, 그렇게 떨쳐나서서 망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바로 그 객관적 조건이라는 것은 자본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완전 고용이 안 되죠. 노동자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생산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윤이 안 나서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공장도 많은데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도 많은데 노동자도 길거리에 나앉아 있고,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이제 파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하면 이제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말기고, 장기 불황이 계속되는 시기니까 말기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요. 5년 전에 제가 이성경 동지 추모식 마치고 저쪽에서 혁명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2016년 초 거예요, 아마. 2015년 말 졸업식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이성경 추모식에도 했고, 그다음 역사자료실 개소할 때 그때도 똑같이 했어요. 역사자료실 개소식하고 했을 때 그 얘기 하니까 몇몇 동지들이 그 옆에 담배 피는 데 가가지고 김 선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되지도 않을 혁명하자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5년 됐잖아요. 그때는 다 자본주의가 어쨌든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과 거짓 이데올로기에 다 우리가 세뇌돼 있었던 거예요. 봐요. 그 이후에 벌써 6, 7년 넘었는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뭐 사회주의 혁명까지는 아니지 몰라도 이게 세상을 좀 뒤집어야 한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서서히 저는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뒤집느냐 하는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쇠퇴해왔던 이 생산 양식이 끝나는 시대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후발 자본주의 나라잖아요. 아직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추월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추월까지 못 됩니다. 추격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추격할 때는 역동성이라는 게 발동이 잘 돼요. 막 따라잡으니까 그쪽에서 이윤이 안 나서 안 하는 거 우리가 가서 해가지고 막 대신해버리고, 시장도 막 늘어나고, 다른 나라 가면 알아주고 이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무슨 종말기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권 전체로 보면 영국, 일본, 미국, 독일, 유럽까지 전부 아주 쇠퇴하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리키 영화 한번 보셨어요? 보신 분들 보면은 영국의 택배 노동자 우리하고 뭐 조금 더 다를 바 없죠, 그죠? 그 잘 나간다는 영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또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영국의 노동자들이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망조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은 노동자가 어때요? 일본 청년들은 전부 초식남해서 아무 그냥 진취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뭘 도전해볼 생각이 왜 없겠어요? 도전해봐도 안 되니까 없는 거죠. 그죠? 한번 뭘 해보자 하면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 이미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후발 자본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미국이 그 다음에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줘가지고 많이 수출 특혜를 많이 줬잖아요. 몰랐지만 백인 빼놓고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화이트 리스트에. 근데 이제 일본이 너 이제 컸으니까 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한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추격이 되면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역동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추격이 되는 만큼 역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일본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대량 실업이고요.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실업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본래의 어떤 모순으로 잘 인식을 안 해요. 아니 노동자가 있고 기계가 공장이 있는데 왜 이 공장이 놀아야 되고 노동자가 왜 실업자가 돼야 됩니까?
그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라면 그런 일이 없죠. 이윤 불문하고 이윤이 나든 아니든 나와서 8시간 해서 만드는 게 너무 많으면 4시간 해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공장 굴러가게 하고 실업자 고용하게 하고. 그게 자본주의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이나 불황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말하자면 실업입니다. 실업. 방금 얘기한 이런 장기 대불황이 진행되면은 장기 실업자가 생겨요. 단기 실업자가 아니라 장기 대실업이 됩니다. 1930년대 그랬죠. 노동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실업자였고 많을 때는 뭐 30%까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년, 20년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쓰레기통 뒤지고 막 했다고 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그래서 장기 대불황에 해서 자본은 공장 가동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다 금도 사놨을 것이고 땅도 사놨을 것이고. 그러나 노동자는 가진 건 몸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실업 상태가 오면 그 고통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IMF 됐을 때 실업자 막 했을 때 산에 가고 막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장기화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것인가. 그 실업이 제일 심한 나라가 경제력이 약한 나라죠. 유럽에서 보면은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나라인데 청년 실업률이 두 나라가 다 2018년 40%예요. 코로나 왔으면 더 심해졌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태다. 참 그런 나라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해요. 거기는 한국에서도 혁명이 안 일어나는데, 그죠? 이런 헬조선에서도.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노동자가 못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자본이 그것은 동시에 이윤을 획득하고 그리고 축적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혁명하는 것보다 자본이 반혁명하는 게 더 빨라요. 못 살겠거든. 돈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돈을 까먹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노동자를 더 착취하고 억압하고 무슨 방법을 아니면은 공기업들을 전부 사기업화 해가지고 또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로 가지 안 되잖아요. 폭력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폭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시즘이죠. 뭐 파시즘이 히틀러가 성질이 나빠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죠. 물론 히틀러라는 사람이 성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총통이 돼가지고 10년 넘도록 통치를 했을 때는 독일 사회에 그럴 만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트럼프 생겨난 거, 아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다 욕만 하지 왜 미국에 트럼프 같은 파시스트가 생겨나는지는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통계상 실업자는 많지 않아요. 3% 뭐 4%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자 아니라 그래요. 10년 전에 미국 가보니까 짭 하나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어서 2잡, 3잡까지 한대요. 그래야 겨우 먹고 산대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은 실업자가 아니죠. 3잡 하다 2잡하고 2잡 해서 원잡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군데 가서 벌다가 세 군데 벌다가 두 군데밖에 못 벌면은 실업자는 아니에요. 근데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두 군데 하나 한 군데 또 한 군데 있던 거 마저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통계는 실업자가 별로 많지 않지만 실제로 반실업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매우 많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다가 자본가들이 경제 불황이 와서 이윤 획득이 안 되고 축적이 안 되니까 불만이 많죠. 그것을 갖다가 외국인 노동자, 흑인 뭐 이런 탓으로 돌리면서 선동해가지고 해결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게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일종의 21세기판 히틀러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도 트럼프 존경하고 트럼프를 따라가는 국내 조건이 좀 달라서 강도가 좀 다를 뿐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트럼프하고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밖에 일본의 아베도 그런 아류고 그 다음에 이태리의 북부동맹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의 국민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권에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문턱까지 올라와 있고 북부동맹은 지난번에 연정해가지고 집권도 같이 했죠. 심지어 독일에서도 히틀러를 겪고 파시즘은 완전히 말하자면 역적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그 독일에서도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 그래가지고 극우 정치 세력이 만들어졌는데 나치는 아니지만 히틀러를 막 내세우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제3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가의 상징이고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에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이 무슨 당이냐? 이름만 보고 알면 안 돼요. 민주당이 극우정당이에요. 그게 제3당이잖아요. 등등. 이렇게 그 선진 자본주의권에서는 이미 국내 정치가 많이 파시즘으로 넘어갔고, 파시즘이 아닌 경우에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경우에도 권위주의 통치, 억압 통치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마크롱이 얼마 전에 자꾸 말하자면 반정부 투쟁 벌어지고 하니까 경찰에 대해서 뭐 보호한다고 하면서 보안법을 뭐 강화한다고 했는데 통과가 됐나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등장할 때는 아주 신선하게 뭘 하더니 결국 뭐 별 볼 일이 없어요. 권위주의 통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의 통치가 자유민주주의 통치로부터 테러 독재 통치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현 위기 정세에서 자본이 취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다. 이건 국내적인 거고, 국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경제 규모 면에서 특히 중국,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져서 몇 년 후에 가면은 GDP가 중국이 미국보다 더 커진다고 하네요. 그럼 뭐 백발백중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중국은 플러스 성장하고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그거 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다만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미 추격해가지고 자타가 다 G2라고 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현실에서는 독점 단계에 올라가면 다 제국주의가 되잖아요. 제국주의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 패권자가 있고 비패권자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패권자가 큰 몫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역사는 항상 패권의 교체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생산 양식의 변화보다도 그것을 더 주목해가지고 경제사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그러나 그 패권의 교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2차 대전은 뭡니까? 영미 패권하고 새로 올라오는 독일, 이태리, 일본의 이 패권 쟁탈전을 벌인 게 2차 대전이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자유민주주의와 파쇼 세력의 싸움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세력이 승리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한꺼풀 더 들어가고 놓고 보면은 그 안에서는 제국주의 상호 간의 패권 쟁탈전이었다. 그때 일어난 패권 쟁탈전은 서구 세계 안에서 일본은 타라 입구했기 때문에 위치는 동양 끝자락에 있지만 정신 세계나 뭐 이런 게 전부 서구화됐기 때문에 서구로 볼 수 있죠. 비유럽에서 유일한 서구죠. 비백인. 그 서구 세계 안에서의 패권 쟁탈전이었다면 이번에 벌어지는 패권 쟁탈전은 서양과 동양의 패권 쟁탈전입니다. 이 쟁탈전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 법칙이 관철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 패권 쟁탈전은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이기든 지든 그 승패가 나야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아니 세상에 왕이 두 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한 나라 안에 왕이 둘이 존재할 수 없듯이 세계에 패권 제국주의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는 승리하고 누구 하나는 망하고 해야만 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미국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뭐 이런 말들이 아주 뭐 그리스 역사에 나온다는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싸운 전쟁을 얘기한다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미중 패권 쟁탈전이 필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제적인 전쟁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은, 미소 냉전 때도 전면전은 가지 않았지만은 전쟁 기운이 높았고 국지전도 벌어졌고, 우리나라는 미소 냉전 할 때는 그 냉전의 전초 기지가 돼가지고 방공법 해가지고 군사 파쇼 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았잖아요. 자본론 책 읽기는 그냥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 시대가 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냉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많은 그 물질적, 정신적 인류의 에너지가 탕진되고 인류의 삶이 야만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만에 하나 잘못해서 전술 핵무기 가고 핵전쟁이라도 벌어지면은
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겠습니까? 중국 가까운 데서 벌어질 텐데 우리는 딱 중국의 입술이에요. 여기 아주 코피 터집니다. 우리는 아주 초토화되는 거죠. 그런 전쟁 상황으로, 신냉전 상황으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제가 다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왔던 거예요. 파시즘화, 그 다음에 장기 불황, 그리고 신냉전. 그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실로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운동권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그대로 좋은 거예요. 노동 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상황이 조성되냐. 노동자 민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년에 아주 특이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재작년에도 일어났죠.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도 칠레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보통 민중봉기 일어나면 정권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칠레 동지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냐? 재헌의회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한 20일 바짝 해가지고 수도를 박살을 내버렸죠. 버스도 못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 사회가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배계급이 사실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는데 그때 통치권자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했고 운동권은 머리가 좋아서 그래 너 자리 보존해 줄 테니까 재헌의회 하자고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바로 그 후에 국민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미뤘다가 작년 가을인가 국민투표를 해서 재헌의회를 소집하기로 한 것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재헌의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대통령 선거할 때 그냥 내가 대통령 되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0년 전에. 나는 대통령 되면은 재헌의회 소집해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바로 재헌의회 소집했고 재헌의회 소집해서 재헌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이 만들어지니까 지는 대통령 아니죠. 대통령 내려놓고 다시 새 헌법에 의해서 선출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어쨌든 헌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혁명을 하면은 프랑스 혁명 보면은 계속 무슨 입법의회 헌법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바뀔 때는 입헌 왕정으로 되고 두 번째는 왕 죽여버리고 공화정으로 되고 이게 혁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촛불혁명은 중도 반단도 못 갔어요.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긴 했지만은 헌법도 못 바꿨어요. 물론 헌법 바꿨다고 해봐야 내가 볼 때는 큰 볼일은 없었겠지만 우리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헌법이 아닌 이상 그래도 헌법 바꾼다고 하면은 좀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운동권은 헌법 바꾸려고 하지 않고 대통령 문재인 만드는데 와 몰려가 버리고 전부 광장을 손털어 버리고 했죠. 칠레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바로 재헌의회를 내가 볼 때는 베네수엘라 같은 거 참고했다고 하면 재헌의회를 소집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재헌의회가 구성됐다는 소식은 없지만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움직임들은 종래의 저항운동하고는 질적으로 한 단계 높아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반대하고 정권 끌어내리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수준이든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체제를 바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체제를 바꾸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이다 해가지고 우리 학생부지 포스터에 칠레 이만큼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는 세계 자본주의 패권국인 미국에서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월달인가 6월달에 미네소타에서 흑인 한 사람이 경찰이 목 졸라서 발로 무릎으로 꿇어가지고 여러 시서에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데모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도 퍼거슨인가 어디에서 계기가 돼가지고 전 미국에서 큰 데모가 벌어졌고 그래서 그때 나온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귀중하다 백인과 똑같이 이런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또 그 슬로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슬로건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은 위대한 적이 없다. 또 한 번도.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국이 뭐 언제 위대한 적이 있었어? 위대한 적 없어. 근데 뭘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뿌리에서부터 잘못됐는데. 그렇게 해서 콜럼버스 동상 끌어내리고 그랬죠.
심지어 링컨도 훼손됐어요. 링컨도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구석이 있나 봐요. 노예 해방했던. 그리고 남북 전쟁할 때 대통령하고 뭐 장군 했던 사람들 데모대가 막 훼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몇몇 주에서는 주정부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그냥 철거할게. 주정부에서 자진 철거했습니다. 저 영국에서는 처칠의 동상도 훼손이 됐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데모대들이 제노사이드, 슬레이브리 앤드 와. 미국은 콜럼버스부터 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전부 원주민들 대량 학살했고 노예 데려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노예로 부려먹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의 나라를 괴롭혔고 미국 땅 이 동쪽에 건 전부 옛날에 스페인 땅이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을 보면 전부 가톨릭 말이잖아요. 다 저들이 뺏은 거잖아요. 미 스페인 전쟁에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뿌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부정하는 움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트럼프 세력과의 대결이 물밑에서는 주된 대립으로 나타나졌어요. 이 책에서도 보면은 공황이 계속되고 팬데믹이 계속되고 불황이 계속되면은 작년에 2020년 일어났던 그런 사태가 확대된다.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해놓고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티파라고 있는데 이건 여러 무정부주의에서부터 뭐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뭐 공산주의자 다 아울렀는데 미국을 그 사람들은 파쇼 국가, 파쇼가 맞죠. 파시즘이 아니라면 노동자 정당이나 이 부분이 집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한 번도 노동자 정당이 집권한 적이 없죠. 미국은 파쇼 체제가 맞습니다. 파쇼를 타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티파시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특히 서부 연안 쪽에 강했어요. 시애틀이라든지 그다음 포틀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끈질기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세력 있죠. 청년 하고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고 하는 이 세력들이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민중이 단순히 전투적으로 저항을 할 뿐만 아니라 변혁적인 성격의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게 된다. 그 다음에 헬조선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 자본주의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순은 그 나라들보다 더욱 심각하고 투쟁은 매우 약하지만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은 또는 칠레에서와 같은 그런 변혁적 성격의 투쟁들이 고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30들이 희망이 없어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우리 애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상공연배인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달라요. 그 전까지는 다 문재인 정권 지지였어요. 지지. 근데 지금 다 철회했어요. 겪어보니 뭐 내로남불에다가 젊은 애들 취직도 안 되지. 집값은 폭등해버렸지. 살기 좋게 해줄 줄 알았는데 살기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내로남불하고 그래서 확 이반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운동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2030 젊은 세대가 혁명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잘못하지 못하면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 포섭될 수도 있죠. 어쨌든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 많은 기층 민중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 반 얘기했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별 노조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많아야 20%까지 되는 상층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현실, 헬조선, 그리고 젊은 세대들, 거기다 노인들이 텔레비에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노인 빈곤율 최고다, 노인 자살률 최고다. 그런 상황, 좀 노동 능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한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 세대나 노인 세대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조성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도 세계 장기 불황의 흐름 속에 이제 휩쓸려 들어갈 테니까 그런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유시민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유시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헬조선 하니까 무슨 한국이 헬조선이냐, 해번조선이지라고 떠들었죠, 그죠? 아니 작년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 말 너무 헛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말 조심하고 있지만은 그게 유시민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저는 많은 상층 20% 우리 노동자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헬조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혁명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조금씩 개혁해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운동 세력의 대부분은 개혁파 아닙니까? 혁명하자고 공공연히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운동이 그동안 많은 열사들이 나오고 많은 희생을 겪고 그렇게 투쟁도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것은 남한 자본주의 자체가 천민 자본주의 파시오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 원인은 운동권이 계량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련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미국이 민주화 이행 전략을 해가지고 부르주아 세력 앞세워서 출세하고 할 기회를 제공해서 상층부들이 거기에 포섭돼가지고 많이 갔죠. 한편으로 민주화 이행 전략을 통해서 약간의 상층에 출세할 기회를 주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업 내에서 임금과 고용과 복지를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포섭했고 거기에 포섭에 넘어나간 운동권들이 전부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주의로 갔기 때문에 이 체제가 갖는 이렇게 만들어낸 1차적인 원인이지만 운동권이 개량화된 것이 2차적인 그 다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젊은 후세대들에게 아이고 고생했다 부모님 세대 이런 소리 못 듣고 이거를 나라라고 물려줍니까?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헬조선은 우리가 물려주게 생겼잖아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러한 우리 운동의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 돼야만 한다. 사회주의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이리 됐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내가 볼 때는 변혁당이에요. 변혁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막 사회주의를 막 빨갛게 칠해놨어요. 그런데 변혁당이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사회주의를 생활하자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자로 생활하는 것을 하자고 했어요. 적과 투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활동가가 사회주의로 자로서 사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그걸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큰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자라면 사회주의자가 자기가 사회주의자로 사는 게 중요해요. 세상을 사회주의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아주 이게 그러니까 혁명에 대한 이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를 가지고 선전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습니다. 사회주의를 선전한다고. 근데 사회주의를 선전하려고 하면 보니까 유인물 나눠주고 해야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 정당을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선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만들려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노동당이 마침 사회주의를 하자고 대표가 그런 분이 대표가 돼가지고 하니까 잘 됐다. 우리가 합쳐서 사회주의를 하는 선전하는 당을 하자. 의회주의 당을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를 하려면 혁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회주의를 하자고 하면서 혁명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회주의를 하자. 나는 물론 많은 동지들이 사회주의가 뭐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20세기 사회주의가 실패했는데 다시 사회주의란 기치를 내걸 때는 그때 실패한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지만 사회주의를 하자고 하면서 혁명을 빼놓고 얘기하는 이거는 안고 빠진 찐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가치, 이념, 이미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전하고 교양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냐?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혁명을 해야만 됩니다. 민중이 권력을 잡아야 되고 헌법을 바꿔야 되고 비록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지만은 아주 반자본적인 급진적인 변혁들을 대대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중이 혁명을 하니까 좋다. 혁명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체화돼서 쿠바 말 맞다나 레볼루션 시계 혁명은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그 역동성 속에서 민족 해방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사회주의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떤 혁명을 해야 되냐 하는 고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혁명이 없이는 근본적인 변혁이든 제한된 당면 변혁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하면은 최소 강령과 최대 강령을 잘못 아는 거예요. 최대 강령은 사회주의 강령이고 최소 강령은 사회민주주의 강령으로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아주 미소하게 뭐 이렇게 고치는 거,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를 좀 향상한다든지, 임금을 좀 높인다든지, 사회보장제도를 좀 확충한다든지, 이런 수준에 하는 것을 최소 강령. 그 최소 강령은 개혁 강령이고, 최대 강령은 사회주의 혁명 강령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최소 강령이 뭔지 압니까? 짜르타도하고 민주공화국 수립하는 게 최소 강령이에요.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민주주의 혁명의 두 전술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 강령은 사회주의 혁명이죠. 모택동이 하는 신민주주의에도 읽어보면은 최소 강령은 신민주주의 공화국 세우는 거예요. 최대 강령은 사회주의 공화국 세우는 거예요. 최소 강령이 개혁주의 강령이 아니에요. 최소 강령도 혁명 강령입니다. 그렇게 최소 강령은 개혁이고 최대 강령은 혁명이고 한 것은 독일의 베른슈타인, 가우츠키 같은 계량주의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걸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최소 강령은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최소 강령적인 걸 가지고 혁명하는 것은 혁명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도 혁명이 아니고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도 혁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사회주의 혁명만이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에서 대중 앞에 가면은 선동도 잘 안 돼요. 교육 선전 수준이에요, 현재 우리 현실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체는 교육 선전하는 단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중은 혁명을 갈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 단계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민족해방은 우리 사회의 사회 성격이 식민지적 자본주의 사회예요.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대내적인 측면이에요. 그 두 개를 따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민족해방이 전면에 설 때는 이미 사회주의도 전면적인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해방혁명은 우리나라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해방혁명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은 최대 강령에 속하게 됩니다. 봐요. 민족해방, 범민영 같은 단체도 전민항쟁하지도 않는데도 전부 이적단체로 해가지고 탄압하고 70 넘은 이규재 의장도 감옥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소 강령이 당면혁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객관적 조건과 동시에 우리의 주체적 조건을 잘 정확히 타산해서 지금 당장 대중을 선동해서 혁명할 수 있는 수준의 우리의 강령이 뭔가 라는 걸 가지고 당면혁명으로 잡아야 합니다. 당면혁명을 10년 후에 할 거라면은 당면혁명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대중에게 이거 하자고 선동하면 대중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떨쳐나설 수 있는 그런 혁명의 강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남한에는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운동단체는, 민주운동단체는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저 백기환 선생님 장례 치를 때 마지막 날 연결식 할 때 시청 앞에 가봤어요. 백기환 선생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말씀 안 했지만은 신부님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동안 자기가 몇십 년 겪어봤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겪어봤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겪어봤다. 자기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하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수십 년 여러 대통령 겪어봤는데 별 대차 없더라. 갈아엎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신부님이 갈아엎자고 할 때 사회주의 하자는 얘기나 민족 해방하자고 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백기환 선생님 장례식에 했는데 백기환 선생님 그런 거 하자고 싸운 적이 없어요. 뭐 통일운동 하셨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민족해방운동 별로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민주주의 운동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민중들의 준비 정도, 진출 정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혁명인데 친자본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반자본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이것도 잘 몰라요. 민주주의 혁명은 다 부르주아 혁명이래요. 레닌이 얘기했어요.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혁명이다. 그러나 그것이 친자본 혁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아마 책에서도 잘 본 적이 없을 거고
또 뭐 운동권에서도 별로 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책도 좀 읽어보고 고민도 하고 전태일처럼 그래 하면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론에 사로잡히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깁니다. 여러분들 같이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가 아니고 강연이라 그랬습니다. 강연으로 들어주시고, 그러나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역사의 후세 헬조선 같은 이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담대하게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얘기 들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